120회 KPC 모의고사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유성이고요. KPC에서 기본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존과 다르게 좀 신문물을 써보기로 했어요. 아이패드에 있는 굿노트를 써서 펜도 좀 쏘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회 모의고사 출제 방향은 접근하기 어려운 1교시 실전 느낌을 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 1교시 문제도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막 5단계씩 물어보고 여러 개씩 물어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되게 너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채점은 또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2, 3, 4교시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 이런 것들 뭐 딥페이크나 MS 장애 품질 관리 이런 쪽으로 출제를 했고 기출의 변형 같은 것도 있습니다. SBO에 뭐 데이터 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이런 것들은 기출의 변형. 그다음 올드 문제, BCP, DRS, WBS, 3R 이런 올드 문제들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1교시 보면은 네, 다 좋은 문제들입니다. 약간의 그런 난이도,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다 챙겨가야 될 문제들이고 그중에서 1번, 2번, 3번, 5번, 7번, 10번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볼 예정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것들은 모두가 준비하고 계시지만 거기 각 단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네, 다중보완책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문제 지나서 이제 관리 문제에는 AGI 도달을 위한 AI 성능 구분 5단계 아니면 대한민국의 스펙트럼 플랜 2024 이런 것들을 볼 예정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선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 단계입니다. 명확한 인증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모든 사용자 기기 네트워크 트래픽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들이죠. 인증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OTP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리소스에 접근하기 전에 멀티팩터 인증 OTP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성을 좀 확보하는 그다음에 교차 계속 검증을 하는 이런 단계의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도입 단계를 물어봤고 이 도입 단계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 이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준비, 계획, 구현,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액션들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계획, 구현, 운영 단계에서 피드백까지 루프백을 돌면서 계속 보완하면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제로 트러스트가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근데 다중 보안 체계 도입 5단계 이제 이 기밀의 등급을 분류합니다. 기밀이냐, 민감이냐, 공개냐. 공개라는 것들이 가장 등급이 낮죠. 기존의 막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망과 인터넷망 그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망, 그 외부망에 나갈 때 쓰는 망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다면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망분리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등급이나 아니면은 이제 바뀌는 망분리의 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분석 도구가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분리는 그냥 등급별로 분리하는 거죠. 기밀이냐, 민감이냐, 공개냐 이런 걸로 분리한다는 거지 단순하게 망으로 분리하겠다는 이런 개념은 좀 옛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NTL, 하베스트 나우 디크립트 레이터라 그래서 이 딱 용어만 보면은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접근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건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정보를 다 수집을 해놔요. 뭐 키가 됐든지 암호화된 데이터가 됐든지. 근데 나중에 해독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기반 방식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이 RSA가 1024 갔다가 2048 갔다가 또 뚫릴 것 같으면 4096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서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당장은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이거를 준비해 놨다가 보관해 놨다가 양자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다음에 요때 이걸 뚫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밀이 11년짜리 비밀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양자 컴퓨팅이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풀면은 이 1년의 비밀이 기한이 남은 요 시점에서 비밀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업 비밀, 국가 기밀상, 유효기간 좀 남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HNTL인데 요거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인데 이거 예전에 저도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인데 지금은 또 발전이 많이 됐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죠. 전기 신호. 전기 신호는 뭔가요? 이거란 말이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진수로 바꾸면은 0101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뇌가 발생시키는 전기 신호를 해독할 수 있으면은 각 몸에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물을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이 BCI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뇌 인터페이스 기술인데 뭐 VR, 뭐 AR, XR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이런 데서도 이제 촉감 인터넷이나 이런 BCI 기술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나올 만한 주제긴 합니다. 한 번씩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 특정하고 전 처리하고 신호 처리한 다음에 응용하는 요 단순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앙상블 모형의 스태킹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백인 부스팅이 출제가 되었는데 3단락에 스태킹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태킹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출제되기가 좋은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 문제들은 되게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스태킹을 따로 1교시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를 결합한 메타 모델이 최종 예측 생성하는 앙상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로 다시 이런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 놓어서 그걸로 훈련을 시키고 그걸로 메타를 뽑아갖고 다시 마지막 입력값, 예측값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이 스태킹 모델인데 이것도 굉장히 준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 부스팅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시겠지만 스태킹이 1교시형으로 단독으로 나올 때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롬프트 인젝션 요새 이제 뭐 LMM도 한번 출제가 됐고 냉체인도 출제가 되었고 프롬프트의 그 중요성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OWASP LMM 탑10 부지런히 만들고 있죠. 여기서도 1등하게 프롬프트 인젝션입니다. 실제로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사용자가 여기서 이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악성 데이터를 주입을 하면은 LMM 잘 몰라요. 그걸 이게 내가 원래 실행해야 될 명령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인젝션 시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놓거나 아니면은 얘네가 이 기존에 있는 엔진의 어떤 룰을 깨는 그런 프롬프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갖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뽑아내는 거. 정교하게 조작된 입력값들이죠. 그래서 민감 데이터를 유출하는 공격 기법이 프롬프트 인젝션입니다. 당연히 공격 기법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 같은 것들, 뭐 정규식 같은 것들, 퓨전 러닝, 생각의 사슬, API 토큰 및 권한 관리, 뭐 접근 제어, 맥대 갈색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인간의 어떤 개입이 들어간 강화 학습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대응 방안이 됩니다. 한번 이것도 가져갈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고요. 네, AGI 도달련 AI 성능 구분 5단계 해설지에 보면은 이제 오픈 AI 것도 있고 다른 이제 인공지능 단체들 뭐 구글 것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ANI에서 AGI로, AGI에서 ASI로, ASI로 가면은 완전 슈퍼휴먼 그다음에 인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초월적인 인공지능이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수 목적 지능 AN을 거쳐서 범용이 그 AGI라는 것들은 뭐냐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이해와 처리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요게 이제 AGI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느 단계가 들어가냐? 3단계 정도가 일반적인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5단계를 다 준비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3단계 정도가 인간의 전문가 수준을 생각하시고 그 앞뒤를 껴맞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2024. 네, 이런 것들 보시면 스펙트럼 플랜에 나오잖아요. 주파수 쪽, 이동통신. 이런 쪽 내용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5G도 쓰고 6G도 쓰고 결국에는 이제 통신사들이 28GHz의 대역들을 다 주파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걸 특화망이나 아니면은 전용망 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무선 환경이 많이 그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UAM 같은 드론 택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나 원격 의료 여러 곳에서 주파수가 필요하고 할 텐데 이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핵심 무선 주파수들이나 아니면은 면허 대역이나 비면허 대역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고루고루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핵심 전파자원 관리, 주파수에 대한 것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스펙트럼 플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준비할 만한 주제라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2교시에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랑 인더스트리 5.0을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장법,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요 정도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5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꼭 이게 5단계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정확하게 써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하게 적어 주시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상세 활동을 풍성하게 적는다. 그러니까 아키텍처 설계를 하겠다. 그럼 아키텍처 하면 떠오르는 토픽들이 있잖아요. 뭐 1471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아키텍처 평가, A탐, C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 이 단계별로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시스템 검증, 뭐 테스트 쪽 얘기 아니면 데이터 얘기도 좀 쓰고 이건 모니터링 같은데도 그런 이제 모니터링과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니터링 기술들 아니면 키바나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풍성하게 적어 주시면은 꼭 5단계를 여기 있는 내용으로 적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식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리오스트나 아니면 리플랫폼이나 이런 것들까지 적어 주시면은 이것도 무난하게 점수가 나오는 문제일 거라 봅니다.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들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유형 보시면은 뭐 단순 이전, 변환 및 최적화, 폐기 및 유지 이렇게 해서 이 6가지를 묶어갖고 식살이라고 부르는 자료들이 있긴 한데 내 가지고 가면은 어디 웬만한 데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토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5.0, 인더스트리 4.0이 나온 지 한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2015년도, 막 16년도 이때쯤 인더스트리 4.0이 나왔으니까 4.0과 5.0의 차이. 4.0은 산업 시스템의 디지털화, 기계 중심 연결이라면은 5.0은 인간과 기계 협력. 그러니까 호봇이라고 부르는 협업 로봇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4.0이 보통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이 이제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연장선에 인더스트리 5.0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 산업혁명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이런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붙은 것들을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은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죠.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ESG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빠지지 않으니까 핵심 가치나 핵심 기술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U 디지털 시장법 전면 시행 관련된 것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게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더사들, 구글, 페이스북, 뭐 메타 같은 것들, 애플 이런 데가 너무 다 해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플랫폼 회사들,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의무 조항이 있고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 조항 같은 경우는 뭐 상호 운영성 데이터 접근성이나 이동성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줘라라는 것들이고 금지 조항 같은 것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기의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유리하게끔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차단 금지, 자사 우대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나 아니면 이행 강제금 같은 것들을 부과하게 되는데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서 각국의 다양한 견해 같은 것들이 해설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간혹가다 나올 만한 주제 중에 하나죠. 네, 전통적인 DB, 클라우드 기반의 DB입니다. 전통적인 DB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인 거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AWS에 있는 오로라 DB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DB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온프레미스에서 구축이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프라 환경까지 모두가 우리 회사 책임을 지는 것들. 근데 IaaS 레벨로 간다. IaaS 레벨에서 VM 하나 받아갖고 거기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요런 밑에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 네 개 영역을 관리를 해주는 거고 우리 회사가 일곱 개 영역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가면은 총 11개 중에서 10개를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를 해주고 우리는 최적화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썼을 때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그렇고 MSA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타겟팅해서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랑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뭐 ACID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제공해 주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용성, 그다음에 복구, 백업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교시 문제입니다. 상교시 문제에서는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2024년 올해 초에 개정이 되었는데, 요거는 언급은 저희가 그 리뷰는 하지 않겠지만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정부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볼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TLS 1.2와 1.3 같은 것도 가볍게 볼게요. 전정부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 얘는 이제 보시면은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신규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해 봅니다. 얘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 회사들마다 용어가 다르지만 뭐 일몰, 뭐 폐기,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합리화라는 표현을 늘 썼는데 관뚜껑을 덮을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과 평가 같은 것들을 합니다.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별로 안 쓰고 있고 효과도 없다. 그러면 통합이나 통폐합이나 폐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개선 계획 같은 것들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 성과 관리 평가 같은 것들을 합니다. 꽤나 오래전에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재탕될 만한 주제긴 하죠.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이제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적절하게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체계 중에 하나죠. SBOM 기반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강화 방안입니다. SBOM도 출제가 되었고요. 공급망 보안 같은 것도 이제 23년도랑 24년도에 키사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보안 위협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을 뚫는다는 것들은 해커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건이 클라이언트를 쫓아다니면 해킹하는 것보다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뚫어내면은 막 만 대, 10만 대, 100만 대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그 공격 기법이고 오픈 소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오픈 소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픈 소스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네,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SBOM이 셋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그 구성 부품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SBOM은 결국에는 원산지 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망 보안 강화 체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이 토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흐름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일반적인 것들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 왜 공급망 보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SBO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SL TLS 1.1.3인데 SSL 3.0이 TLS 1.0으로 이제 표준화가 된 거고 TLS 1.2 같은 경우는 약간 취약한 알고리즘들이 있었는데 1.3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2회에서 1회로 굉장히 이제 그 이게 전체적인 스펙 개선과 함께 그다음에 그 라운드가 많이 도는 것들을 좀 짧게 줄여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1.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헬로우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하는 거에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헤더를 변경하는 공격들이 가능했지만 1.3에서는 클라이언트 헬로우에 대해서 서명 생성, 그러니까 서명이라는 것들은 전자서명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 방지나 아니면 이제 그 위변조 같은 것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1.3 넘어가면서 핸드쉐이크 과정 2분의 1로 줄였죠. 암호화 강화, 좋은 알고리즘, 그 보안성이 강화된 알고리즘을 바꿨고 무결성 보호 강화, 그다음에 비밀성 보장 이런 것들까지 개선된 게 1.3입니다.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교시입니다. 딥페이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문제점 해결 방안 볼 거고요. 네, 밑에 BCP, DRS, FTS, HS, H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문제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S 관련된 것들도 나왔는데 롤링 웨이브 플랜 같은 것도 1교시형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DQ 인증 너무 많이 나왔죠? 자료 보시고요. 에듀테크,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 요소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한번 나올 만한 주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시끌시끌 하거든요. 근데 6번 클라우드 네이티브 문제도 많이 출제됐는데 그중에 랜딩종만 한번 보겠습니다. 응용의 뮤텍 세마포 모니터 스핀락이 있는데 거의 세트로 다 종합 선물 세트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원본과 유사한 컨텐츠 생성을 위해서 LSTM과 겐을 활용하는 신경망 기술인 거죠. 발전 도형 같은 거 보시면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딥페이크가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영역이었다면은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완전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대중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장점은 이래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만 단점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들, 뭐 불법적인 뭐 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기술 악용 해결을 위해서 기술적인 발전과 법 제도적인 규제 도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의도적으로 원본 데이터의 합성을 막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법적인 목적으로 확성이 되지 않게끔 제어를 거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도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처벌 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딥페이크가 순기능이 있고 악기 그 역기능이 있겠지만 지금은 역기능 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종합을 시켜갖고 마지막에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듀테크랑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 요소 고려 사항들입니다. 이게 왜 AI 디지털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내용을 봤는데 이게 왜 인공지능 왜 들어가지?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디지털 교과서인데 이 디지털 교과서가 결국에는 교육부 DB랑 연동을 해서 학습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것들을 REST API로 땡겨 와갖고 교과서에서 호출해서 동적인 화면 구성, 컨텐츠 구성한 다음에 그걸 디지털 교사가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에듀테크 쪽,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해설지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위주로 보시되 토픽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픽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 입찰한 업체들 대부분이 떨어져 갖고 굉장히 뭐 멘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져갈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클라우드 랜딩존은 뭔가요? 클라우드 환경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IAM, VPC, 그다음에 IDS, IPS 이런 이제 기초적인 설계가 셋업된 환경 그런 것들을 랜딩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업이 클라우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될 그런 필수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나오고 웰폼 아키텍처가 나오고 마지막에 랜딩존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많이 언급이 되었으니까 랜딩존을 좀 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교시로 단독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문제나 마이그레이션 문제, 이런 전환 문제들이 같이 엮어서 나올 만한 좋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쪽에 있는 기술 요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첫 모의고사입니다. 도식화랑 가독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지를 보면서 키워드가 빠진 답안지가 있고 도식이 좀 부실한 답안지가 있는데 내 답안지는 뭐가 빠졌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르케 지금 응시 인원이 거의 56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응시 인원이 많아지고 합격률이 낮아지면은 키워드랑 답안지 디자인과 가독성을 다 중요하게 채점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 답안지를 항상 보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상 키워드만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독성과 디자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공공 관련된 문제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공지능, 클라우드, 망분리, 데이터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단독 토픽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공과 결합된 이런 토픽으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좀 더 출제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가이드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최대한 기술 요소, 연계 키워드로 방어해갖고 득점을 준비해놓은 것들도 중요하겠죠. 가이드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숙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5회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35회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생각보다 135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치마반이 시작했으니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조심스러워서 늘까 말까 하다가 59점을 자꾸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59점은 사실 학교까지 1점만 모자란 건 아닙니다. 학교까지 더 많이 모자라요. 근데 이제 그 시험에 그 배치에 59점이 나온 거지 내 실력이 59점까지 올라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내가 평소에 하던 노력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는 노력을 해야지만 60점에 근접한단 말이죠. 그래서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59점은 지식적으로나 답안지 면에서 굉장히 성숙도가 높은 점수긴 하지만 합격까지 딱 1점만 모자란 건 아니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안지에 좀 간절함이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6점 나오겠지라고 멈추는 답안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실점에서는 더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들이붓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멘토님들이랑 아니면 모의고 출제 기술사님들이 멘토링 같은 것들을 해주실 텐데 최대한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짧게 공부했는데 붙었어. 내가 배울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나보다 낫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멘토님들이나 아니면 채점 기술사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면은 사실상 혼자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빨리 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30의 합격, 제가 이 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로 직전에서 포기를 하셨는데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많이 왔고, 근데 올해 합격률이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파면 되니까 좀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시면은 제가 면접 준비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이제 과정에 충실하시고, 이제 그 서브노트 같은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열심히 또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